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리슨입니다. 최근에 이제 책이 집필이 되고, 출판이 나갔죠. 시판이 됐는데, 판매량이 어떻게 뭐 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구입을 해주시고, 그다음 리뷰도 써주시고, 고맙게도. 그리고 이제 책을 잘 받았다고 또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 때문에 덕분에 더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구입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뭔가를 적어봤죠. 사실 이런 거 제가 적고 강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즉흥적으로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적어온 이유가 Q&A,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꽤 많이 질문 온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출판 당시에 이제 출판사랑 제가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후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일단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조금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나 아니면은 궁금증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보니까 데르스님은 뭐 양눈을 뜨고 촬영할 때도 있고 한쪽 눈을 감고 촬영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뭐 양눈으로 뜨고 그냥 폼으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양눈으로 떠야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감고 집중적으로 피사체를 참 깊게 관찰해야 되는 상황과 이거 구분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양눈으로 떠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양눈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그 세계에서 뭐 전쟁터에 나가서 촬영하시는 종군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주변의 상황을 같이 파악해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직업에 가지신 분들, 그리고 행사 촬영을 하는데 행사장에 인파가 너무 많을 경우에 그 주변 상황을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눈으로 촬영하는 것이 정말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을 하면 동시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쪽 눈을 딱 감고 이제 촬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피사체를 상당히 또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촬영할 때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한쪽 눈을 감고 촬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사실 풍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인물 촬영할 때도 주변에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이라면 거의 한쪽 눈을 감고 집중적으로 딱 피사체를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촬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러냐, 불꽃 축제라든지 아니면 되게 인파가 많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한쪽 눈을 감고 촬영하시면 되고, 반면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되고 조금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은 양쪽 눈을 뜨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양쪽 눈을 뜨고 촬영하는 훈련을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풍경사진 작가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와, 이거 풍경사진 작가, 이 질문 온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풍경사진 작가 되는 법. 저도 풍경사진으로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는 인물사진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풍경사진 작가가 되는 법은 사실 제 주변 사람 분들이나 아니면은 잡지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 생각도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풍경사진으로 작가가 되는 법. 사실 풍경사진 찍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작가라고 하고 칭하면은 풍경사진 작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질문 주신 분은 그게 아니겠죠. 풍경사진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다니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제일 어려운 게 풍경사진 작가입니다. 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일단은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어가 일단 돼야 되고요. 영어가 돼야지 아무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좀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전시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 있죠. 그런 전시회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전시회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SNS는 안 됩니다. SNS는 그렇게 이게 파급 효과가 없어요. SNS 같은 경우는 사진의 이미지 결과물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조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그것을 메인으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적인 그 이미지 퀄리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간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최소 블로그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고 의뢰를 하겠죠. 블로그 홈페이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한 최소한 5년, 3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풍경 사진을 나는 찍는 작가입니다 라고 그냥 나는 사진 이 정도 찍어 라고 어디에 게시를 해도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사진을 찍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그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 외적으로 전시회라든지 사진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꽤 많은 시간을 미리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사진 실력과 이름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뭐냐면은 사진 공모전에 입상을 하는 거예요. 공모전에 이제 입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주관하는 공모전은 조금 힘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해외 공모전을 좀 파고들어야 되고 국제 공모전 쪽으로 좀 나가줘야 되는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좀 메이커 회사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공모전도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소니 사진 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소니 사진 대전이 있는데 거기 출품되는 사진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 봤을 때. 와, 이게 떨어졌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외에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공모전이 많죠. 그거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입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실력을 동시에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이제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거 있죠. 이제 제가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은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사진은 잘 찍어야 되겠죠. 사진 잘 찍어야 되고요. 보정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발에 물집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집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 굳은 살 위에 또 물집이 배긴다. 그 정도로 쉬지 않고 걸어다니고 사진 촬영하는 그 풍경사진 작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체력과 인내를 동시에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풍경에 감상하면서 이렇게 딱 감성에 젖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내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 일본의 이제 유명한 상업사진 작가 중에서 파인아트 작가죠. 사실 풍경사진은 파인아트하고 거의 물리거든요. 이게 그 파인아트 작가분인데 그 작가분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별이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나온 타이밍을 잡고 촬영하고 그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진짜 막 산속 고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포인트를 딱 잡았는데 잡고 내려오기가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을 걸어서 이렇게 조수하고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겁니다. 낮에 자고 밤에 계속 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촬영해서 결과물을 내고 그리고 그걸 기업체에 제공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일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참 풍경사진 작가가 마냥 감성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참 잔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힘든 직업이에요. 그 풍경사진 작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수입이 뭐 광고나 웨딩 이런 것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쫙쫙쫙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들쑥날쑥하죠. 수입 자체가. 그래서 진짜 이거는 사진을 좋아하지 않고 사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상당히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인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사진의 열정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뭐 풍경사진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처음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준비해야 될 부분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메시지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나이가 젊다면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진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시도해 볼 만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가지셨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사진가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몰라서 못했던 거지,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했을 겁니다. 캡처원 프로 집필 계획은 없으신가요? 책 언제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캡처원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예전에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집필한 책은 아니고요. 예, 기존에 책이 있었는데 그 판매량 부족으로 그게 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린 케이스예요. 근데 그 당시와 지금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프로페셔널 위주로 겨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프로그램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니가 이제 페이지 원 디지털 중형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와 이제 일종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소니 유저분들의 한정한 그런 10만 원 금액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상당히 고급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죠. 저 니콘이나 캐논이나 뭐 올림푸스, 파라솔 뭐 다른 기타 프로그램을 쓰시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30몇만 원을 주고 사야 되죠. 그런 부분인데 소니 카메라에 한정해서 10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최근에 알파 7 3가 나왔죠. 예. 최근에 알파 7 3가 나왔는데 그 카메라가 사실상 이제 타사 플래그십 카메라를 전부 뺨을 후려쳐버렸죠. 예. 200만 원대의 가격으로 600만 원, 700만 원대의 카메라들을 엎어버리니까 상황이 이제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덕에 이제 소니 유저로 많이 갈아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니콘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패션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그 패션 포토그래퍼 분도 알파 9로 얼마 전에 갈아타셨죠. 참 한 메이커의 충성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조차 지금 소니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사실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소니가 그만큼 성장을 빨리빨리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논이나 니콘이나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대에 맞는 성능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소비자들 안 삽니다. 더 이상. 예.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소니 카메라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많이 넘어가고 유입이 되면서 이제 캡처원 프로가 상당히 그만큼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만 이렇게 독점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예, 그 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캡처원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캡처원 프로를 집필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출판사 측에서는 일단 카메라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같이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동향을 상당히 잘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이 캡처원 프로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집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쌍 독점이라고 봐도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당분간까진 말이죠. 다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점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대가 당장 출판사에 건의를 하긴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책을 얼마 전에 나왔고 그리고 그 책을 판매 실적이 지금 사실 베스트셀러로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베스트셀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가 좋게 내려진다면 이제 제가 당당하게 건의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재 카메라 시장의 동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책을 내게 되면은 이런 캡처원 프로에 대한 책을 내게 되면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독점을 거의 하는 거다. 이 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어떤 기획안을 내서 제가 건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냅이나 뭐 광고 촬영에 대한 집필 이런 계획은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사실 웨딩 스냅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나온 책에 제가 기재를 해놨어요. 서브 웨딩 스냅 잘하기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서브 웨딩 스냅 부탁을 받았을 때,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매시는 분들이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너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책에 써놓은 대로 그냥 쭉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서브 웨딩 스냅, 여러분들이 지인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근데 이거를 본업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그 책의 내용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패턴 자체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일반적으로 예식장에서 그냥 고용하는 알바 분들을 그냥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웨딩 스냅 전문 작가들이 이제 하는 패턴을 그대로 제가 기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바로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신랑 신부를 어떻게 리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본업으로 나가 계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고화소 카메라, 그리고 표준화소. 일반적으로 표준화소라고 그러면 요즘 2천만 화소 정도 되겠죠. 표준화소의 카메라 중에서 구입을 할 건데, 표준화소의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에 좀 지금 당장 살 수 있고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 근데 고화소의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에는 돈을 좀 더 모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미리 사고 그냥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라면은 사실 그 2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사고요, 사진을 지금 찍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천만 화소 카메라로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고화소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고화소에서 오는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모니터 딱 이미지 풀 사이즈로 딱 띄워놓고 봤을 때 화소의 차이에 따른 디테일의 표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도 이제 굳이 그 차이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것을 돈을 모아서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남는 차익으로 좋은 렌즈를 하나 구입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디 성능에서 오는 차이에서는 그렇게 이미지상에서 결과물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렌즈 성능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고화소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만큼 렌즈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렌즈의 성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고화소 카메라를 사는 순간 렌즈도 그만큼 받쳐주는 성능의 렌즈를 당연히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고화소의 카메라를 쓰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화소를 과연 다 쓸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대형 인화를 목적으로 하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고화소의 카메라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사실 뭐 이제 여러분도 다 알만한 유명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DX, 그냥 1DX죠. 그냥 1DX, 그건 D5 뭐 이런 화소로도 충분히 대형이나 전시회 다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고화소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사진의 그런 이미지상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퀄리티보다는 그 어떤 사진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어떤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비중을 상당히 높게 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게 좋고,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회를 하지 않겠어 나도 언젠가는? 라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돈 좀 더 모아서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당장 언제 전시회를 할 거고, 나는 앞으로 1년 후에 전시회를 이렇게 내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고화소 카메라를 사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냥 나도 언젠가는 전시회 하지 않겠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고화소의 카메라를 사시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한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고화소의 카메라가 오는 장점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이제 크롭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내가 좀 프레임을 좀 엉성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면은 그것을 사진을 잘랐을 때, 그 잘라서 딱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덜 깨진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고화사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사실 사진에서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렇게 계속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사진 실력 진짜 안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화소의 100%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접근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냥 크롭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사진 촬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사진 실력 안 늘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Q&A는 이쯤 하고요. 이제 공지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최초 집필 당시에 제가 출판사랑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책을 이제 출판하고 나서 사후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요? 책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저도 그것을 하고 싶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일 주소가 지금 나갈 겁니다.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께서 책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들, 아니면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시다면은 제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메일 주소로 공문을 이렇게 딱 공고를 하냐면은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블로그, 그리고 그다음 개인 홈페이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질문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오고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로도 오죠. SNS 다이렉트 메시지, SNS 댓글, 블로그 메일 주소도 또 2개거든요. 각 메일 주소로 다 날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답변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메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메일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메일 주소를 기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메일 주소로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프라인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제가 기획을 하지 않았어요. 기획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제가 공지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물 촬영 방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단순 촬영회가 아니라 인물사진 공부를 하러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미지 결과물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모델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그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끌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직접 제가 옆에서 봐드리면서 어떻게 포즈라든지 이런 여러분들께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비춰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인 인물 사진 촬영이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시라면은 신청을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물 사진 촬영 강좌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유료로 진행된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이랑 부산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인원은 10명 이내로 무조건 잡을 겁니다. 자, 조만간 공지가 SNS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자발적으로 나갈 예정이니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이 집필이 되고 얼마 전에 시판이 됐죠. 책의 반응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리뷰를 또 써주시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덕분에 사진 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구입하시고 각 판매 한 곳 있죠. 구입하신 곳에서 예를 들면 S24 아니면은 알라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별점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아무것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신 날 있죠. 그런 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래, 불쌍한 놈 한번 살리자. 그래서 컴퓨터 키셔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때까지 많은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 고맙습니다.